기원전 39년, 로마는 이상한 침묵 속에 깨어났어.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평소 시장의 소란스러움조차 깨뜨리지 못할 정도였지.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모두가 직감은 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팔라티노 언덕 위에서 하얀 대리석이 새벽빛 아래 거의 초자연적으로 빛나고 있는 그곳에 황궁이 있었어. 그곳은 다른 세계처럼 고립되어 있고 위압적이었지. 7 언덕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너무 어두운 비밀을 간직한 증인처럼 느껴졌어. 그 벽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었어. 그건 단순한 궁정 소문도 아니고 로마 역사를 수없이 물들인 정치적 음모도 아니었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장 노련한 원로원 의원들조차 떨게 만들 만큼 강력했어. 그들은 권력의 변하는 얼굴을 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잖아. 어떤 사람들은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궁전 복도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어떤 에코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제국이 변하고 있고 그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였어. 칼리굴라,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는 24살에 왕위에 올랐어. 티베리우스의 어두운 통치 후 지친 로마에 공동 희망을 안고서 사람들은 그를 해방자로 환영했어. 제국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회복할 젊은이로. 그의 초기 행동들이 그걸 확인시켜줬지. 화려한 경기, 공개 사면, 개혁 약속. 하지만 군중이 서커스에서 그의 이름을 외치는 동안 팔라티노 안에서 그의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어. 그 그림자는 갑작스러운 장애가 아니라 계산된 결정과 조용한 선택으로 만들어진 두껍고 짙은 그림자였어. 로마인들은 권력이 사람들을 밝혀준다고 믿었어. 칼리굴라의 경우 권력이 다른 걸 불태웠어. 자신의 가장 내밀하고 비밀스럽고 불가침한 의지에 따라 궁정을 재구성하려는 욕망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숨겨진 메커니즘이 생겼어. 항상 젊은 처녀들이 궁전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조용한 톱니바퀴. 공식적으로는 영광이었어. 비공식적으로는 귀족 가문부터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까지 퍼지는 불편한 침묵에 쌓인 수수께끼였어. 여행자와 시인들이 감탄하는 궁전의 대리석 벽이 공개적으로 이름 붙이지 않는 시스템의 무언 증인이 됐어. 그리고 로마가 잠든 동안 새로운 마차들이 언덕을 오르며 흰 옷을 입은 소녀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 그녀들은 특권의 삶으로 가는 줄 알았지. 하지만 그녀들은 순결이 상징이 아니라 화폐인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순수함이 요구사항이자 운명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 팔라티노의 미스터리는 보이는 피나 공개 처벌에서 생긴 게 아니야. 말해지는 것과 실제 일어나는 것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공허에서 나왔어. 그 공허는 오늘날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오싹하게 만들지. 왜냐하면 매 자수 커튼과 매 대리석 기둥 뒤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으니까. 영광처럼 보이는 게 때로는 특권으로 위장된 심연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었어. 그리고 바로 그 문턱, 외양과 그림자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돼. 칼리굴라가 팔라티노 안에서 구축하고 있던 시스템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그걸 먹여 살리는 메커니즘을 봐야 해. 젊은 소녀들의 세심한 선택 과정. 명예로운 전통으로 위장된 과정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권력의 변덕을 만족시키기 위해 완벽하게 기름쳐진 기계처럼 작동했어. 황실 장교들은 세금 징수원만큼 정확하게 로마와 주변을 돌아다녔어. 재능이나 정치적 미덕을 찾는 게 아니야. 나이, 아름다움, 순결을 찾았어. 궁전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열쇠가 된 3가지 조건. 그들은 귀족 가정과 평민 가정을 똑같이 방문했어. 신체적 특징, 가족 배경, 그리고 사회적 압력으로
가족들이 증명해야 하는 상태를 평가했지. 명예가 자본인 사회에서 그 과정을 의심하는 가족은 거의 없었어. 오히려 많은 가족들이 그 기회를 두고 경쟁했어. 선택되는 게 신의 은총과 같다고 믿었으니까. 로마는 깊은 모순의 시대를 살고 있었어. 티베리우스의 죽음 후 사람들은 제국의 존엄성을 돌려줄 빛나는 지도자를 갈망했어. 칼리굴라는 젊고 잘생기고 존경받는 혈통의 상속자로 모든 기대를 충족하는 것 같았어. 가족들은 딸들이 궁전에 가서 종교의식에 참여하거나 황제의 누이에게 봉사하거나 궁정의 세련됨을 배우리라 상상했어. 아무도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 심지어 사적인 의식, 야간 만남, 특정 관료들만 접근할 수 있는 방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할 때도. 시간이 지나면서 스웨토니우스 같은 고대 증언 조각들이 궁전 안에 숨겨진 공간, 베누스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을 말해. 이름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불안한 의미를 숨기고 있었어. 예약된 접근 불가능한 구역으로 광택난 대리석과 수입된 천으로 장식됐어. 거기서 선택된 젊은이들이 살았어. 그들의 방은 호화스럽고 거의 눈부실 정도였어. 아라비아 향수, 값비싼 염료로 물든 실크, 낮밤 없이 타는 램프. 순진한 방문자들은 특권의 성소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화려함은 표면일 뿐이었어. 베누스 정원은 미묘한 감금소였어. 눈에 띄기 아프지 않지만 깊이 영향을 미치는 곳. 젊은이들은 허락 없이 나갈 수 없었어. 그들에게 배정된 하인들은 세심해 보였지만 진짜 역할은 감시였어. 명확한 일정이나 설명이 없었어. 매일이 불확실함으로 시작됐어. 그리고 그 불확실함이 천천히 마음을 분해했어. 아무도 개입하거나 너무 많이 물을 수 없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어. 아름다운 청춘의 미모가 정치적 화폐로 변하고 침묵이 진정으로 불가침한 유일한 법이었어. 그 폐쇄된 세계에서 태양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모든 움직임이 관찰되는 곳에서 리비아의 이야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 황실 궁정이 가장 순수한 영혼조차 삼킬 수 있다는 걸 드러내는 이야기. 리비아는 14살 때 영원히 삶이 바뀌었어. 그녀는 예의 바르고 규율 있고 순종적인 가족의 딸이었어. 아버지에게 황실 장교들의 도착은 축복이었어. 어머니에게는 두려운 자랑거리. 명망이 생존의 화폐인 로마에서 딸을 궁전에 바치는 건 손실이 아니라 사회적 상승으로 보였어. 심지어 그들조차 그 명예로운 초대 뒤에 뭐가 있는지 묻지 않았어. 그녀가 팔라티노로 떠난 날, 리비아는 새로 짠 흰 튜닉과 어머니가 특별한 기회를 위해 몇 년 동안 간직한 호박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 마차가 포장된 거리를 지나갈 때 도시가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 어떤 사람들은 감탄하며 받고 다른 사람들은 질투와 조용한 연민이 섞인 시선으로. 아무도 진정 두려워하는 걸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 황실의 영광은 항상 대가가 있었으니까. 리비아의 궁전 첫 며칠은 당황스러웠어. 엄격함이나 거리감이 아니라 인위적인 예의가 있었어. 동방 기름으로 향기로운 목욕을 제안받았어. 손가락 사이로 녹아내릴 듯 부드러운 실크 튜닉을 받았어. 집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과일과 꿀을 먹었어. 하인들은 모든 움직임에 미소를 지으며 주의 깊게. 모든 게 너무 완벽하고 계산됐어. 진정시키려는 게 아니라 무장해제시키려는 환대. 리비아는 그녀 나이 또래 많은 소녀들처럼 미덕이 보상받는 로맨틱한 아이디어를 아직 믿었어. 황제의 사랑하는 누이 드루실라를 섬기거나 의뢰무리에 속해 노래, 춤, 철학을 배우리라 생각했어. 그런 절묘한 대접이
그녀의 인식을 재구성하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함정의 첫 층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어. 궁정은 그림자 극장처럼 작동했어. 보이는 건 항상 본질을 숨겼어. 복도는 길고 조용했어. 문은 너무 많고 경비들은 너무 움직이지 않았어. 모든 게 기다림의 감각으로 스며들었어. 설명은 없지만 목적은 있는 기다림. 부름은 궁전의 어느 저녁에 왔어. 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녀의 방에 들어왔어. 수십 번 반복한 의식처럼. 그들은 다른 흰 튜닉을 주었어. 더 얇고 램프빛 아래 거의 투명한. 리비아는 처음으로 피부 아래 떨림을 느꼈어. 왜인지는 모르지만 천의 느낌, 하인들의 시선, 긴장된 분위기가 그녀가 돌아올 수 없는 문턱을 넘고 있다는 걸 경고했어. 그녀를 큰 홀로 데려갔어. 장미색 대리석 기둥이 금빛 천장을 받치고 있는 곳. 거기서 고귀한 방문객들을 위한 연회가 열렸어. 공기는 향, 음악, 중얼거림으로 가득 찼어. 그리고 거기 장식된 소파에 기대어 그 사람이 있었어. 칼리굴라, 미소가 눈에 닿지 않는 젊은 황제. 참석자들의 시선이 그녀를 조용한 제고처럼 훑었어. 감탄의 시선이 아니야. 평가의 시선. 리비아는 그녀의 정체성이 벗겨지는 걸 느꼈어. 천천히 하나의 형상, 상징, 이해하지 못하는 서사 속의 물건으로 줄어드는 듯. 그녀가 테이블 사이를 걸어야 할 때 은밀한 댓글, 억눌린 웃음, 모호한 제스처가 보이지 않는 단검이 되어 그녀의 존엄성을 찔렀어.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그녀의 피부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굴욕은 만질 수 있고 껴안는 듯 그녀를 안에서 구부리는 무게였어. 장면은 황제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절정에 달했어. 부드럽고 거의 친절한 톤으로,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위한 공간을 남기지 않는 권위로. 그 순간 리비아는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상했던 삶이 소멸됐다는 걸 깨달았어. 궁전은 성소가 아니야. 기계였고 그녀는 방금 그 가장 어두운 톱니바퀴의 일부가 됐어. 그 밤, 명백한 폭력이나 잔인한 이미지 없이 무죄와 추락 사이의 경계를 영원히 표시했어. 그리고 가장 불안한 건 모든 게 황실 축하의 달콤한 음악 아래서 일어났다는 거야. 그 첫밤 후 리비아는 겪은 게 사고나 황제에 고립된 변덕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 거의 행정적 정확성으로 반복되는 의식이었어. 그리고 가장 방해가 되는 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걸 지탱하는 구조였어. 궁정 전체가 알고 지켜보고 그래도 침묵하는. 팔라티노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작동했어. 거대한 몸으로 피는 중얼거림이고 호흡은 두려움이었어. 하인, 경비, 음악가, 손님. 모두 보이지 않는 안무의 일부로 각 움직임의 목적이 있고 각 시선에 제한이 있었어.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의심하는 건 제국의 심장을 도전하는 거였으니까. 리비아가 겪은 그 의식은 칼리굴라가 통치 초기부터 완성한 비밀스럽고 체계적인 정책의 일부였어. 고대 증언들은 그가 젊은이들을 단순히 복종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목격하는 사람들도 복종시키려 했다고 말해. 로마 엘리트를 자신의 권력 극장의 비자발적 공모자로 만들었어. 산만함을 허용하지 않았어. 다른 곳을 보는 건 모욕으로 해석됐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존경 부족이었어. 이렇게 젊은이들의 굴욕을 정치적 쇼와 충성 테스트로 바꿨어. 연회는 다른 손님들과 반복됐지만 구조는 같았어. 젊은이들은 궁전의 신성한 가구 일부처럼 제시됐어. 황제의 절대 지배를 구현하기 위한 형상들. 그녀들의 출신, 교육, 꿈은 중요하지 않았어. 팔라티노 경계를 넘는 순간 교체 가능한 조각이 됐어. 왁스판에 등록된 머리색, 기질,
순종성 같은 차가운 설명으로 그녀들의 인간성이 줄어들었어. 하지만 칼리굴라의 진짜 사악한 천재성은 직접적 폭력이 아니라 도덕적 생태계를 뒤집는 데 있었어. 거기서 연민은 위험하고 저항은 무익하며 순종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어. 그 의식을 목격한 원로원 의원들은 알았어. 이론상 제국의 정치적 척추를 대표하는 남자들, 황제 앞에서 마비됐어. 그들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해 불쾌감을 보일 수조차 없었어. 이 강제 수용 분위기, 학대의 정상화가 불안한 현상을 만들었어. 침묵이 참여의 형태가 됐고 그 집단적 침묵에서 칼리굴라는 가장 큰 도구를 찾았어. 피해자들을 쇠사슬로 복종시킬 필요가 없었어. 강자들의 무관심으로 충분했어. 고대 출처에 언급된 사적인 옥션은 이 역학을 완벽하게 보여줘. 특정 저녁에 황제는 몇몇 젊은이들을 선택해 선호하는 장교나 원로원 의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제안했어. 특권과 두려움 사이에 갇힌 이 남자들은 그 선물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 아니라고 하는 건 황제의 신성한 의지를 직접 도전하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예라고 하는 게 그들을 톱니바퀴의 일부로 만든다는 것도 알았어. 이렇게 책임이 희석됐어. 아무도 자신의 욕망으로 행동하지 않지만 모두 행동하는 분위기에서. 가장 사악한 건 칼리굴라가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침묵할 의향이 있는지 보는데 만족했다는 거야. 주변의 도덕적 한계를 테스트하듯 줄을 당겨 언제 끊어질지 보는 거지. 하지만 줄은 끊어지지 않았어. 반세계를 정복한 로마는 자신의 벽 안에서 그를 대적할 용기를 찾지 못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은 놀라움이 아니라 절차가 됐어. 새로운 젊은이들은 옛 젊은이들에게 지도받았어. 옛 사람들은 어떤 저항도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처벌된다는 걸 배웠어. 고립, 공개 굴욕, 특권 철회, 정신을 부수기 위한 상징적 처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은총, 전통, 황실 봉사의 언어로 포장된 모든 것. 이렇게 잔인함은 예외적 행위가 아니라 이름 없는 국가정책으로 변했어. 두려움, 편의, 자발적 맹목으로 지탱됐어.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 빛을 주지 않고 소비하는 횃불처럼 리비아가 있었어. 궁전이 그녀의 주인의 변덕에 따라 그녀를 재구성하는 동안 완전히 잃지 않으려 애쓰며. 메커니즘은 작동 중이었고 팔라티노는 만족한 야수처럼 그녀들이 비극의 일부가 되길 원치 않았던 순수함을 조용히 삼키고 있었어. 베누스 정원은 언뜻 보기에 사치의 성소처럼 보였어. 젊은이들은 동방천으로 덮인 침대에서 자고 비싼 향수의 냄새를 맡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 적 없는 과일을 먹었어. 하지만 팔라티노에서 풍요는 특권이 아니야, 도구였어. 너무 세련된 통제 전략이라 많은 사람들이 갇혔다는 걸 이해하는 데 몇 주가 걸렸어. 진짜 감옥은 벽이 아니라 불확실함이었어. 매 아침 젊은이들은 불려갈지 아니면 조용히 기다릴지 모르고 깨어났어. 처음엔 불안한 기다림이 천천히 심리적 고문으로 변했어. 인간의 마음은 안전을 느끼기 위해 패턴을 찾아. 거기서 모든 패턴은 의도적으로 파괴됐어. 고대 기록들은 일부 젊은이들이 오늘날 심한 불안으로 묘사할 증상을 보였다고 해. 숨이 가빠지고 불면 갑작스러운 떨림. 다른 사람들은 반대 상태로 불안한 고요함으로 빠졌어. 몸은 작동하지만 영혼이 멀리 도망친 듯. 황실 의사들은 식욕 상실, 해리 증상, 장기 침묵 사례를 기록했어. 그들은 본 걸 이름 지을 수 없었지만 단순한 신체 질병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라는 걸 알았어. 압력으로 갈라진 영혼들. 궁전은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왜곡된 거울이 됐어. 이 젊은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잃기 시작하는 곳. 예를 들어
리비아는 어렸을 때의 감각을 희미하게 기억했어. 몇 주 지나면서 집의 추억이 흐려졌어. 어머니 목소리 소리, 어린 시절 정원의 냄새, 어린 동생과의 웃음. 모든 게 희미해지며 그녀가 주인공이 아닌 자신의 악화의 관찰자로 대체됐어. 칼리굴라는 몇 세기 후 학자들이 이중 구속기라고 부를 심리적 기술을 완성했어. 차가운 잔인함과 계산된 자비를 번갈아 했어. 며칠 동안 젊은이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비싼 보석을 보내거나 저녁 식사에서 직접 봉사하게 했어. 그 감정적 롤러코스터, 예측 불가능한 산이 어떤 내부 조항도 부수고 비자발적 의존을 만들었어. 피해자들은 모든 논리에 반해 드문 친절한 제스처가 애정의 신호라고 믿기 시작했어. 제대로 행동하면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오늘날 학대 감정 시스템에서 보이는 동일한 메커니즘. 처벌과 보상이 섞여 뇌가 희망이 끝나는 곳과 절망이 시작되는 곳을 구분하지 못할 때까지. 끊임없는 감시가 방정식을 완성했어. 프레토리아 경비대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도주 시도를 막았어. 하인들은 조용한 정보원 네트워크로 작동했어.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어. 젊은이들 사이에 속삭임조차 보고됐고 의심이나 반란 욕구를 담고 있는 듯. 가장 흔한 관행 중 하나는 애정 유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젊은이들을 분리하는 거였어. 칼리굴라는 우정이 저항의 행위라는 걸 알았어. 피해자들이 서로에게서 힘을 찾는 걸 허용할 수 없었어. 몇 세기 후 발견된 의료 기록들은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말해. 그들은 소리치지 않고 울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그냥 꺼졌어. 호흡 의무로 간신히 지탱되는 불꽃. 많은 경우 황실 의사들은 문제의 뿌리를 치료하지 않았어. 할 수 없었으니까. 증상만 완화해 궁전 기계를 유지했어. 한편 밖에서 도시는 팔라티노를 위대함의 기념물로 봤어. 아무도 그 빛 뒤에 낯빛이 영원히 침투하지 않는 복도와 침묵이 너무 두껍고 깊은 호흡이 소리처럼 들리는 방이 있다는 걸 상상하지 않았어.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었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지는 건 마음이었어. 리비아는 알았어. 모두 알았어. 그래도 아무도 그녀들을 가두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미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어. 왜냐하면 가장 잔인한 감옥은 몸을 가두는 게 아니라 죄수가 출구가 없다고 설득하는 거니까. 젊은이들이 팔라티노의 조용한 미로에 갇혀 사는 동안 밖에서 그들의 가족들은 사회적 자부심과 이름을 지을 수 없는 두려움 사이에서 움직였어. 로마는 명성이 진실보다 중요한 사회였고 황제를 존경하는 건 종교만큼 깊은 의무였어. 그래서 이 소녀들의 부모들은 불가능한 갈림길에 섰어. 공개적으로 감사함을 보이면서 사적으로 최악을 두려워하는 거. 이 딜레마에 빛을 주는 가장 불안한 역사적 조각 중 하나는 애니아의 편지야. 로마 원로원 의원의 아내로 몇 세기 후 교회 기록에서 발견됐어. 그녀는 15살짜리 조카가 궁전에 봉사하기 위해 선택된 후 가족을 삼키는 조용한 고통을 묘사했어.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었어. 마침내 신뢰할 수 있는 노예들에게 은밀한 뇌물을 통해 정보를 얻었어. 알게 된 건 그들을 마비시켰어. 소녀는 더 이상 갖지 않았어. 애니아는 짧고 거의 의식적인 만남을 묘사했어. 젊은이가 눈에 닿지 않는 미소로 나타났어. 체중이 줄었고 말이 적었고 손을 불안하게 움직였어. 하지만 이모를 가장 방해한 건 그녀의 시선이었어. 빈 시선, 그 눈 뒤에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영혼이 있는 듯. 애니아는 숨을 쉬지만 살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썼어. 그래도 만남이 끝날 때 가족은 모든 게 괜찮은 척 행동해야 했어. 주어진 영광에 황제에게 감사해야 했어. 의심의 한마디가 배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도덕적 고문의 형태였어. 부모들은 딸들을 빼앗는 거짓에 참여해야 했지만 동시에 즉각적 처벌로부터 보호받았어. 수동성은 선택이 아니야. 가능한 유일한 방어였어. 가족 방문은 세심하게 조율됐어. 각 만남 전에 젊은이들은 살아있는 인형처럼 준비됐어. 완벽한 옷차림, 완벽한 머리, 말할 것과 미소 지을 방법을 정확히 지시받았어. 그들은 명예롭게 대접받고 있고 궁전이 특권의 장소이며 대리석 문 뒤에 나쁜 일은 없다고 선언해야 했어. 모든 게 황실의 축복처럼 보이게 해야 했지만 부모 앞에서 발음된 각 단어는 조용한 비난을 담았어. 왜냐하면 그 스크립트에서 벗어나면 슬픔, 고통, 두려움을 보이면 후에 처벌받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보이는 타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더 세련된 심리적 방법으로 고립, 더 엄격한 감시, 그녀들이 쌓아온 최소한의 감정적 안전감을 박탈. 부모들은 부정 속에 살았어. 순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받아들이는 건 딸들을 구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였으니까. 그 무기력함은 어떤 위안되는 거짓보다 견디기 힘들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과장이라고 믿는 걸 선호했어. 딸이 괜찮고 황실 궁정이 엄격하지만 명예롭다고. 로마는 침묵을 미덕으로 바꾸는데 전문가였어. 문서화된 사례 중 일부 젊은이들은 감정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어. 신체적 절망의 행위가 아니라 최소한의 통제감을 되찾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 사건들은 연민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 궁전에 의해 불운한 사고로 숨겨졌어. 새로운 젊은이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선택됐어. 비극이 너무 큰 시스템의 행정적 실패일 뿐인 듯. 권력 절대, 정치적 두려움, 가족 의무의 독성 혼합 속에서 진실은 팔라티노 벽과 가족들 사이에 갇혔어. 가족들은 딸들을 파괴하는 시스템에 감사해야 했고 원치 않게 황실기계의 필수 톱니바퀴가 됐어. 왜냐하면 불의한 체제를 가장 강화하는 건 모든 걸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의 침묵이니까. 팔라티노 시스템이 진짜 반대 없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칼리굴라를 넘어 제국을 지탱하는 법적, 문화적, 정치적 그물을 봐야 해. 로마에서 권위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야. 깊이 뿌리박힌 집단적 신념이었어. 그 신념은 황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 전통, 종교, 군사력이 수렴하는 점이라고 주장했어. 그 맥락에서 궁전에 보내진 젊은이들은 자신을 방어할 도구가 없었어. 로마법은 여성을 파터 페밀리아스의 절대 권위 아래에 두었어. 그리고 그 권력, 딸을 팔거나 처벌하거나 결혼시키거나 운명을 처분하는 건 소녀가 황실 봉사에 들어갈 때 황제에게 이전될 수 있었어. 가족들에게 사회적 상승을 의미하는 게 젊은이들에게는 모든 법적 보호의 영원한 상실을 의미했어. 즉, 그녀들을 위해 불러낼 법이 없었어. 실제로 황제의 욕망을 의심할 수 있는 법정, 집정관, 사제는 없었어. 시스템은 젊은이들의 취약성을 완전하게 만들도록 설계됐어. 이론상 황제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레토리아 경비대는 더 불안한 역할을 했어. 매크로 같은 야심찬 지휘관 아래에서 프레토리아인들은 정의의 보증인이 아니라 군주의 개인 의지의 보증인이 됐어. 그들의 충성은 영향력 접근, 때로는 베누스 정원을 둘러싼 같은 특권으로 보상됐어. 제국에서 군인들이 존경만큼 두려움의 대상인 곳에서 그들을 반대하는 건 삶을 포기하는 거였어. 부패는 사고가 아니야. 시스템의 본질적 부분이었어. 관련된 각 관료, 젊은이 선택자부터 경고 증상을 숨기는 의사까지 협력으로 이득을 봤어. 그리고 모든 게 살 수 있는 로마에서 투표부터 판결까지 충성은 쉽게 상품이 됐어. 학대 시스템은 세기 동안 살아남지 않았어.
중요한 모든 배우들이 다른 곳을 보는 걸 선택하는 동안 살아남았어. 그들은 다른 이유로 그랬어. 어떤 건 두려움, 어떤 건 편의, 어떤 건 자신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가질 세계를 상상할 수 없어서. 로마 사회는 질식할 만큼 계층화됐어. 원로원 의원이 황제의 제스처 앞에서 떨 수 있었듯, 노예가 주인 앞에서 떨듯. 로마의 두려움은 보편 언어였지만 더 방해가 되는 건 젊은이들에 대한 문화적 담론이었어. 깊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주로 가족 동맹 수단이나 혈통 연속으로 보였어. 그녀들의 심리적 고통 개념은 자리가 없었어. 딸의 눈물이 황실 은총의 가능성보다 가벼웠어. 여성 감정은 쉽게 과장이나 히스테리로 치부됐어. 이렇게 시스템은 묵시적 정당성을 찾았어. 사회가 이 소녀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궁전이 왜 들어야 할까? 그래서 칼리굴라는 그녀들을 복종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발명할 필요가 없었어. 로마가 이미 구축한 걸 활용했을 뿐이야. 취약자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항상 가장 약한 고리인 그물. 그가 한 건 그걸 불안한 극단으로 몰고 간 거야. 권력이 윤리적, 법적, 정치적 장벽을 만나지 않을 때 불의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여줬어. 역사적으로 최악의 학대는 공허에서 일어나지 않아. 이미 불평등에 익숙한 사회의 공간에서 일어나. 칼리굴라는 불꽃을 붙였을 뿐이야. 연료는 이미 거기 세기 동안 쌓인 전통, 법, 침묵으로. 이 학대에 비옥한 토양에서 팔라티노는 비극이 반복되는 완벽한 무대가 됐어. 황제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아이디어를 강화하는 의식처럼. 하지만 절대 권력조차 한계가 있어. 그 한계가 시험받은 날은 리비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둔 기계의 몰락의 시작을 표시했어. 시스템의 붕괴는 로마 엘리트 안의 연민이나 도덕적 각성으로 오지 않았어. 정치적 행위로 왔어. 프레토리아 경비대 주름 사이에 세심하게 숨겨진 음모. 칼리굴에게 반복적으로 굴욕당한 트리뷴 카시우스 케레아가 비슷하게 원한을 품은 다른 장교들을 모았어. 그들은 궁전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찾는 게 아니야. 자신의 명예, 상처받은 존엄성을 회복하고 모든 정치적 안정 한계를 초과한 체제를 끝내기 위해. 41년 1월 24일, 횃불이 불확실하게 타는 궁전 복도에서 역사가 방향을 바꿨어. 칼리굴라는 적군 앞에서가 아니라 그때까지 그를 보호하기로 맹세한 남자들 앞에서 쓰러졌어. 갑작스럽고 거의 조용한 죽음이었어. 뒤에 남길 파괴적 에코에 비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오랜만에 팔라티노가 침묵에 빠졌어. 하지만 두려움으로 강제된 침묵이 아니라 끝을 알리는 침묵. 수년 동안 젊은이들을 가둔 문들이 명확한 명령 없이 무작위로 열리기 시작했어. 일부 경비들은 도망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서 지켜본 걸 본 적 없다고 가장했어. 혼란 속에서 젊은이들은 상상하지 못한 걸 만났어. 통제의 부재. 자유가 왔을 때 빛의 광선이 아니야. 불안한 떨림이었어. 어떤 사람들은 즉시 출구로 달려갔어. 너무 오랫동안 억눌린 삶의 에코처럼 맨발이 복돼 울려 퍼졌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명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처리할 수 없었어. 두려움의 루틴이 그들을 너무 깊이 재구성해서 자유가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어. 더 비극적인 게 뭐였는지 알기 어려워. 뒤도 보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어떻게 달려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인가? 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정치 논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 베누스 정원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할까? 일어난 걸 공식 인정하는 건 로마가 문명의 요람이라고 자처하는 도시가 제도적 학대를 허용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 실용적이고 대중 판단을 두려워한 클라우디우스는
가장 편한 해결책, 침묵을 선택했어. 소녀들은 가족들에게 조용히 돌려보내졌어. 의식도, 사과도, 설명도 없었어. 덮인 마차가 궁전에서 도시 동네로 내려갔을 뿐. 각 젊은이와 함께 선물, 동전, 천, 귀중한 물건이 보내졌어. 인센티브가 아니야. 뇌물이었어. 황실 권력의 이미지를 침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사는 방식. 하지만 집으로의 귀환은 삶으로의 귀환이 아니었어. 가족들은 곧 떠나보낸 소녀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 어떤 사람들은 만지는 걸 견디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 일부는 태양 빛을 피했고, 외부 세계가 수년의 감정적 감금 후 너무 넓은 듯. 그리고 일어난 걸 다시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 잊어서가 아니라 추억이 이름 지을 수 없는 상처라서. 명예와 신중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심리적 애도 공간은 없었어. 대부분은 노년이나 마지막 날까지 그 트라우마를 조용히 짊어졌어. 우리에게 도달한 파편적 증언들, 이미 노파가 된 여성들이 구술한 기억, 시골 빌라 벽에 숨긴 편지, 불완전한 의료 기록, 파괴적 패턴을 보여줘. 만성불안, 지속적 두려움, 애정 유대 형성 불능, 극단적 고립 에피소드. 표면적 관찰자에게 자유는 행복한 결말처럼 보였지만 그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투쟁의 시작일 뿐이었어. 로마는 페이지를 넘겼어. 제국은 계속됐어. 역사가들은 칼리굴라 통치의 과장이나 정확성을 논쟁했어. 하지만 팔라티노에서 살아남은 젊은이들에게 역사는 학술적 논쟁이 아니야. 삶의 끝까지 따라올 그림자였어. 시간도 국가의 침묵도 지우지 못한 내부 흉터. 왜냐하면 때로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가장 어렵지 않아. 오랫동안 자유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은 후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어렵지. 칼리굴라의 죽음과 그 뒤의 행정적 침묵으로 로마는 팔라티노 안에서 일어난 걸 지우려 했어. 공식 기록은 수정됐고 젊은이들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고 황제의 통치는 적어도 공개적으로 정치적 기벽 시리즈로 줄어들었어. 모든 걸 광기로 라벨링하는 게 체제 전체가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존엄성을 침해한 걸 받아들이는 것보다 쉬웠어. 그러나 역사는 항상 도망칠 틈을 찾아. 살아남은 조각들, 왁스판, 은밀한 편지, 수십 년 후 구술된 기억들은 사실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에 도전하는 일관된 패턴을 드러내. 기념물이나 승리 연설에 나타나지 않는 로마의 숨겨진 버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 산 사람들의 각 조용한 증언에서 숨쉬고 있어. 현대 역사가들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살아있어. 일부는 율리오 클라우디아 왕조의 정치적 적들이 과장했다고 주장해. 다른 사람들은 독립적 여러 출처가 비슷한 역학을 묘사한다고 지적해. 시간이 세부 사항을 왜곡했을지라도 이야기의 핵심은 진짜라는 걸 암시하지. 하지만 각 에피소드의 절대적 정확성을 넘어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 칼리굴라는 효과적 통제 없이 한 개인의 권력이 집중된 구조 안에서 행동했어. 그리고 권력이 한계가 없을 때 고통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팔라티노의 비극은 고립된 폭군의 결과만이 아니야. 명예공공을 인간 정직성 위에 두고 침묵을 미덕으로 바꾸고 취약자들을 교체 가능한 조각으로 대하는 깊이 불평등한 시스템의 증상이었어. 로마의 딸들로 궁전에 들어간 젊은이들은 그녀들이 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녀들에게 허용한 것으로 익명적 그림자가 됐어. 그리고 여기서 역사는 우리 시간의 불안한 거울이 돼. 왜냐하면 더 이상 절대 황제 아래 살지 않지만 침묵의 논리는 지속되니까. 여전히 명성이 진실보다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 피해자들이 사회적 판단이나 경제적 처벌을 두려워해 침묵해야 하는 곳. 공모가 전통으로 위장되고
학대가 존경할 만한 외관 뒤에 숨겨진 곳. 학술, 종교, 예술, 스포츠, 기업 세계의 현대 사례들은 권력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 단지 무대가 바뀌었을 뿐. 이름이 지워진 팔라티노의 젊은이들은 불편하지만 본질적인 상기야. 취약성이 착취의 핑계가 돼선 안 되고, 어떤 사회도 편의를 위해 진실을 희생하면 문명화됐다고 부를 수 없고, 역사는 과거를 이해하는 데만 쓰이지 않고 미래를 경고하는 데 쓰인다는 걸. 회복된 각 조각, 은밀히 쓴 각 줄, 망각에서 구한 각 기억은 신성한 기능을 해. 오랫동안 침묵된 그녀들의 목소리를 다시 울리게 하는 거. 명백한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세기를 건너는 도덕적 경고로. 그 에코를 듣는 건 우리의 책임이야. 왜냐하면 베누스 정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다면 불의는 한 사람에게서 생기는 게 아니야. 그게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다른 곳을 보는 사회, 개별 폭군의 행위보다 더 파괴적인 집단적 침묵에서 생기니까. 그리고 그 침묵이 여전히 가능하다면 리비아와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형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얼굴로 반복될 거야. 그래서 기억은 고고학적 행위가 아니야. 기억은 저항의 행위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 여정을 마쳐 기억이 비록 파편적으로 도착하더라도 어둠이 영원히 통치하려 했던 구석을 비출 수 있다는 확신으로